그의 품 안에서 말없이 속삭였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닿은 채 그의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숨결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호흡은 빨라지다가 이내 하나의 리듬으로 맞춰져 갔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손길로 대화했습니다. 태식 씨의 따스한 손이 제 등을 쓸어내릴 때 평생 쌓아온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온전히 누군가와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65살의 첫날 밤은 20살 때 상상했던 그 어떤 로맨스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수십 년의 삶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으니까요. 이 만남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다가 비로소 하나가 되었죠. 저희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서울의 교실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35회를 보낸 강단, 그 마지막 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이들의 환송 꽃다발이 시들 무렵 저는 고흥 바닷가 마을로 내려왔어요.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을 뒤로하고 파도 소리에 잠들고 싶었거든요. 제 이름은 오정희, 올해 65입니다. 국어 교사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됐죠. 서울에서의 삶은 항상 분주했어요. 학생들 가르치고 교무실에서 서류 작업하고 늦은 밤까지 과제를 채점하는 일상. 그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곳 고흥에서는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신앙송 모임도 시작했어요. 퇴직 후에도 문학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답니다. 참여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눈빛이 점점 반짝이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새롭게 개관한 작은 전시실 오픈 행사가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건 아직도 어색해요. 교단에 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낯설더군요. 혹시 오정희 선생님 아니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윤태식, 제가 고등학교 시절 몰래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부드러운 눈매와 따스한 미소는 여전했어요. 태식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문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던 날, 함께 걸었던 교정의 은행나무 길,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을 담은 편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태식 씨는 웃으며 말했죠. 여기서 선생님을 만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해양연구원으로 일하다 작년에 퇴직하고 이곳에 정착했어요. 바다가 좋아서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옛 추억을 나누며 도서관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태식 씨는 여전히 책을 좋아했고 특히 시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신앙송 모임을 한다는 말에 그의 눈이 반짝였죠.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항상 시를 좋아했지만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나누면 더 깊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50년 전 품었던 감정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해져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것도 이렇게 먼 바닷가 마을에서.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식 씨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설레는 마음을 가져도 괜찮을까? 나이 65에 느끼는 이 감정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내 마음의 한구석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봄을 다시 만났다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태식 씨와의 재회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도서관 신앙송 모임에서 그를 만날 생각에 아침부터 설레었어요. 머리를 매만지는 시간이 길어졌고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순간도 많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는 내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죠. 선생님, 오늘은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읽어볼까요? 태식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로 듣는 시는 마치 음악처럼 제 귓가에 울렸어요. 깊고 부드러운 음색, 단어 하나하나를 소중히 읽어내는 모습에서 시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신앙송이 끝나면 우리는 자연스레 바닷가를 거닐곤 했어요. 정희 선생님, 퇴직 후 이곳에 내려오셨다니 참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요.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항상 편안했어요. 연구원 생활의 이야기, 바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책과 시에 대한 생각까지. 대화가 끊이질 않았죠.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변화가 필요했어요.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제 말에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그 순간이 참 따뜻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파도 소리가 잔잔했고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번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태식 씨의 손이 제 쪽으로 불쑥 내밀어졌어요. 저기 보세요. 갈매기가 날아가네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태식 씨의 왼손 약지에 금빛으로 빛나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낡고 바랜 듯했지만 분명 결혼 반지였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태식 씨는 결혼한 사람이었구나. 순간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감정들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그가 아직도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죠. 네, 정말 아름답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꼈던 설렘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작은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막이 저를 반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혼자만의 공간이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그리고 지친 눈빛. 서울에서는 매일 보던 내 얼굴인데 오늘따라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작게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5의 나이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 설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우스워 보였어요. 그런 감정을 품을 자격이 있는 걸까? 이미 누군가의 남편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옳은 걸까? 수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았어요. 어젯밤에는 그토록 밝게 빛나던 달이 오늘은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베개에 머리를 기대자 눈물이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꼈던 설렘,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실망감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도 태식 씨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태식 씨의 반지를 본 후로 며칠간 도서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송 모임에도 빠졌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대신 바닷가 끝에 위치한 작은 카페 파도 소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이 요즘 제 아지트가 됐어요. 선생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조나연, 카페 주인이자 제가 이 마을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41살의 나연은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 이곳에 내려와 카페를 열었대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 도시를 떠나 시골로 온 이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까지 저는 나연에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당신이 만든다는 비스킷도 함께 주세요. 나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항상 위로가 되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은 김용택의 시집을 읽고 있었죠. 바다를 바라보며 시를 읽는 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태식 씨였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고 따스했죠. 나도 모르게 몸을 숨기듯 책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태식 씨는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카운터로 향했어요. 나연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였나요? 궁금증에 귀를 기울였죠. 오늘은 어떠세요, 교수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교수님? 나연이 태식 씨를 그렇게 부르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태식 씨가 해양연구원이었다고 했으니 교수 경력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나연 씨. 오늘은 아니에요. 잠깐 이야기하러 왔어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둘은 카운터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저는 그들의 대화가 들리지 않도록 의자를 살짝 돌렸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살짝 귀를 기울였죠.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교수님, 언젠가는 말하셔야죠. 오정희 선생님께도요. 제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태식 씨와 나연, 그들은 저에 관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혹시 둘이 사귀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왜 제 이름이 나온 거지? 나를 놓고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급히 책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태식 씨가 카페를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연이 제게 다가와 커피와 비스킷을 내려놓았어요. 평소와 달리 그녀의 눈빛이 조금 복잡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죠. 나연 씨, 혹시 태식 씨와 잘 아는 사이인가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네, 오래전부터요. 교수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짧은 대답에 더 큰 의문만 남았어요. 존경한다는 말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 걸까?
태식 씨와 나연의 관계는 정말 단순한 존경일 뿐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 사람, 나연과 사귀는 걸까? 모든 퍼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의 반지, 그리고 나연과의 비밀스러운 대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첫사랑을 다시 만났을 때의 설렘은 이렇게 오해와 상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일 이후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태식 씨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도서관 신앙송 모임에도 한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 연락이 왔어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 몇몇이 이 근처로 여행을 온다며 만나자고 했죠. 고흥 바닷가 근처 식당에서 5명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학창 시절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회포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김선미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얼마 전에 태식이 만났다면서? 너희 둘 사이 어떻게 된 거야?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칫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 작은 마을에서도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지나 싶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났을 뿐이야. 별거 아니야.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선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남의 소문을 즐기는 성격이었죠. 아이, 뭘 그렇게 쑥스러워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정희가 태식이랑 잘 된대. 요즘 같이 신앙송도 하고 바닷가도 걷고 그런다며? 주변 친구들이 웃으며 제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데 선미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근데 아직도 반지 안 뺐다더라. 그래도 상관없어? 글쎄, 난 이해가 안 가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식당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식 씨의 반지 이야기까지 나온 걸 보니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반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죠.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야. 그리고 그의 개인사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목소리를 단단히 하려 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까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태식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겼어요. 정희 선생님, 요즘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소문과 오해, 그리고 선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태식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태식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뭐 실례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도 불편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왜 아직도 반지를 끼고 있나요? 당신과 나연 씨는 어떤 사이인가요? 였지만 그 질문은 끝내 삼켰어요. 태식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알겠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태식 씨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이미 한번 오해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남의 시선에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쓸쓸한 기분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태식 씨에게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설렘과 따스함을 느끼다가 다시 혼자가 된 현실이 쓰라렸어요. 그 마음을 이 나이에 다시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식 씨와 거리를 둔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서관에 가지 않았고 신앙송 모임도 쉬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스스로에게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려왔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어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이 마을에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누구일까 싶었어요. 문을 열자 비에 젖은 나연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연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수건을 건네주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런 비 오는 날에. 나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요. 태식 교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어요. 교수님이 선생님을 많이 그리워하세요. 도서관에서도 계속 선생님을 기다리시고. 말을 잇지 못하고 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나연 씨, 혹시 태식 씨와 당신은 어떤 사이인가요? 오랫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드디어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나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저와 교수님요? 아, 오해하셨군요. 저는 교수님 부인의 조카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인의 조카? 그렇다면 교수님 부인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방암이었죠. 나연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식 씨는 홀로 남겨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반지를? 그 반지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겠어요. 그게 태식 아저씨 아내, 제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 직접 끼워준 유언 같은 거예요.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모는 마지막까지 교수님을 걱정하셨어요. 내가 없으면 태식이가 혼자 무너질까봐 걱정이야라고 하시면서요. 임종 직전 이모는 교수님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며 말씀하셨죠. 이 반지는 우리의 약속이야. 언젠가 당신이 다시 행복해질 준비가 되면 그때 벗어도 좋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가 아직도 반지를 끼고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모의 부탁으로 이 마을에 내려온 거예요. 교수님을 멀리서라도 지켜보라고 하셨죠.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교수님이 조금씩 웃기 시작하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교수님의 미소였습니다. 나연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태식 씨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제가 언젠가는 말하셔야죠라고 한 것도, 교수님이 반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께 언젠가는 털어놓으셔야 한다고 말한 거였어요.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내 마음도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나연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
교수님은 아직도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모든 오해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태식 씨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왔는지, 그의 반지가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된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영과의 대화 이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식 씨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만나야 할지 고민이 됐죠. 결국 용기를 내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식 씨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서관에는 태식 씨가 없었습니다. 대신 제게 온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사서 분이 건네주셨죠. 오늘 오후 6시 등대 아래 벤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태식 드림. 글씨체가 단정했습니다. 마치 태식 씨의 성격처럼요.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어요. 1시간 후에 만나게 될 태식 씨를 생각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그를 맞이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바닷가로 향하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비가 내 모든 잘못과 오해를 씻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등대 아래 벤치에 도착했을 때 태식 씨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우산을 들고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정희 씨, 많이 맞았네요. 감기 들겠어요. 여전히 따뜻한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비에 젖은 제 얼굴을 숨기기 바빴죠. 태식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큰 오해를. 태식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모든 걸 설명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정희 씨,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태식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내 미영이는 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했죠.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끼워준 이 반지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태식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어요. 그런데 정혜 씨를 만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난 첫사랑. 처음엔 그저 반가움이었는데 점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게 미영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요. 태식 씨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나연이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식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미영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어요. 언젠가 다시 행복해질 준비가 되면 그때 반지를 벗으라고 했죠. 태식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에서 천천히 반지를 빼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완전히 벗겨지자 그는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정혜 씨, 당신은 내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태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바다 위로 석양이 가장 붉게 물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가 있던 자리에 남은 희미한 자국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쓸었어요. 태식 씨는 제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늦게 돌아왔지만 받아주시겠어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다렸어요, 태식 씨. 40년이 넘도록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바다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밝은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닷가 벤치에서의 고백 이후 태식 씨와 저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바닷가를 거닐었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때로는 그의 집에서, 때로는 제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서로의 지난 세월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 어느 날 저녁 태식 씨의 집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뜨렸어요. 태식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 그건 인생의 큰 변화였어요.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태식 씨,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두려워요. 태식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제 삶의 중심은 항상 다른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도 그랬고, 교직 생활도 그랬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기적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 씨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어요. 전혀요. 정희 씨가 자신을 위해 사는 모습을 응원하고 싶어요. 함께 살자는 제안이 부담이 된다면. 그의 말을 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태식 씨와 함께라면 비로소 진정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태식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결정된 거군요. 우리 집을 정리해 볼까요? 정희 씨의 취향이 더해진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태식 씨는 자신의 집을 우리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고,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에 작은 정원을 꾸몄어요. 저는 마지막 신앙송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마을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도서관에서 열린 마지막 신앙송회는 특별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태식 씨도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인생에서 위로가 되었던 시들을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를 낭송한 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태식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저와 태식 씨는 이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순간 도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다가와 저희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나연도 활짝 웃으며 축하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작은 마을이 이제는 정말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식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정희 씨, 앞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각자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일 테니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사랑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첫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짐을 정리하고 집을 꾸미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태식 씨는 제가 좋아하는 꽃을 곳곳에 놓았고 저는 작은 주방에 차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희 씨, 오늘은 피곤할 테니 일찍 쉬는 게 어떨까요? 태식 씨의 말에 문득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의 첫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65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럴까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욕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이를 닦고 머리를 빗는 평범한 일상이 이날만큼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침실로 향하는 길목,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익숙한 면 잠옷을 손에 쥐었다가 조심스레 실크 파자마로 손을 바꿨어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는 제 손은 떨렸고 볼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 지금 왜 이러지? 어릴 때도 이렇게까지 떨리진 않았는데 속삭이듯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침실 문을 열었어요. 태식 씨는 이미 침대 위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국화차 한 잔 타왔어요. 태식 씨가 나란히 놓인 2개의 컵을 가리켰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침대 반대편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긴장되나요? 태식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우습죠?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식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함께 누워볼까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태식 씨가 조심스레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식 씨는 천천히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긴장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태식 씨, 이름을 부르며 그의 품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태식 씨는 조용히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살짝 빨라진 박동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이불 아래에서 2 사람의 팔과 어깨가 천천히 포개졌습니다. 숨을 멈췄다가 조심스레 들이쉬는 제 이마에 태식 씨의 입맞춤이 내려앉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울지 마세요. 태식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부드럽게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행복해서 그래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거든요. 태식 씨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더 단단히 안아주었어요. 2 사람의 호흡이 점점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방 안의 불은 꺼지고 이불 속 온기만이 조용히 남았어요. 태식 씨의 품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65살의 첫날 밤. 그 떨림은 20살의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단단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완전히 누군가에게 안긴 순간이었죠. 늦게 찾아온 사랑이 가장 정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